그날 아침 강원도 철원 최전방 부대. 새벽 찬 공기를 가르며 낡은 군복 차림의 노인이 부대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투박한 도시락 가방, 그 안엔 손수 만든 갈비찜이 담겨 있었죠. 노인은 고개를 숙여 정중히 말했습니다. 이등병 박진우 면회 왔습니다. 그러나 초라한 행색 때문이었을까요? 젊은 장교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정상 면회는 사전 신청 없이는 불가합니다. 돌아가 주시죠. 노인은 잠시 입을 다물고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휴대전화를 꺼내 조용히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단 몇 분 후 부대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이 노인은 누구며 도대체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 강원도 철원. 해가 뜨기 전 어스름 속에 안개가 희뿌옇게 깔린 시골간이 정류장에서 국방색 점퍼를 입은 노인이 낡은 여행 가방을 조심스레 들고 있었습니다. 박준태. 올해로 78세. 세간에는 그저 퇴역 군인 정도로 알려진 노인이지만 과거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23기, 전 육군대장 합동참모의장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젠 허리가 굽고 걸음도 느려졌고 그의 눈빛엔 인생의 후반부를 건너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오늘 오직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손자 박진우. 20살이 된 손주는 현재 철원 최전방 부대에서 복무 중입니다. 준태는 손자의 입대 소식을 들은 날 오래된 군복을 꺼내 입고 말없이 거울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젠 내가 이 아이를 지켜줄 수 없구나라는 씁쓸함과 함께 진우가 입대하던 날 그의 등을 두드리며 속으로 수백 번을 되뇌었습니다. 절대 다치지 말고 사람답게 버텨라. 박진우는 부모를 일찍 잃고 할아버지 손에 자란 아이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준태는 그 충격 속에서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린 진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죠. 넌 내가 지킨다. 그 말은 곧 평생의 다짐이 되었고 준태는 진우가 철이 들기 전부터 그를 위해 도시락을 싸고 수첩에 성적표를 오려붙이며 손자의 하루를 기록해왔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 박준태의 집은 군대식 규율이 배어있는 정갈한 공간이었습니다. 거실엔 정면에 큼지막한 태극기와 함께 군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준태 사진이 걸려있고 그 옆엔 중학교 시절 진우의 졸업사진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겐 딱딱하고 삭막해 보일지 몰라도 그들 할아버지와 손자에겐 분명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진우는 조용하고 똑부러진 아이였습니다. 말수가 적지만 행동 하나하나에서 성실함이 느껴졌고 친구가 적어도 절대 외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준태가 어린 진우를 데리고 함께 산을 오르고 책을 읽어주고 옛 전우들의 묘를 찾아가며 가르친 기계와 책임이 진우에게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대 전날 진우는 준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괜찮아요. 오히려 편할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건 익숙하니까. 준태는 아무 말 없이 진우의 짐을 들어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이불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진우가 남기고 간 향기 묻은 베개를 끌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철원은 그에게 낯설지 않은 땅입니다. 그의 청춘, 그의 무수한 후회, 그의 무덤과도 같은 군 시절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곳. 산악훈련 도중 동상에 걸려 발가락을 잃을 뻔했던 계곡, 전우를 잃고 하늘을 향해 총을 쏘던 조속 모든 게 박준태의 몸과 기억에 각인돼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또다시 이 땅을 찾았습니다. 한 손엔 손수 만든 돼지 갈비찜, 다른 손엔 보온 도시락 가방. 반듯하게 다려진 손수건으로 묶어 진우가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반찬만 가득 채웠습니다.
누구보다 철저한 규율을 따랐던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규정이나 절차가 아닌 사랑과 정성 하나만을 품고 먼 길을 나선 것이었습니다. 준태가 탄 버스는 서울을 빠져나와 경기도 그리고 강원도로 접어듭니다. 차창 밖 풍경은 계절의 끝자락을 알리듯 스산했고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옛 기억을 되짚습니다. 그 속엔 젊은 시절의 열기, 전우들과의 포탄 내음, 그리고 무엇보다 진우를 안고 처음 내 새끼라 부르던 그날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군인은 말이지 혼자 있는데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지킬 준비가 되는 거다. 자신에게 했던 이 말을 진우가 언제쯤 이해할까? 박준태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곧 도착입니다. 차창 너머 철책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철원,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한 전방부대. 박준태는 버스에서 내려 익숙한 골목을 따라 부대 정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흰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도시락 가방을 양손으로 고이 감싼 채 발걸음을 멈춘 그 자리는 바로 자신이 40여 년 전 마지막으로 전역 신고를 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이곳이 이렇게 작았나? 속으로 중얼이며 준태는 정문 초소를 바라보았습니다. 경계 근무 중이던 병사 하나가 무전기를 움켜쥔 채 다가오는 노인을 향해 눈을 가늘게 뜨고는 경계 섞인 목소리로 묻습니다. 어르신, 여기 무슨 일이세요? 준태는 정중히 허리 숙여 인사하며 대답했습니다. 내 손주 면회 좀 하러 왔네. 이등병 박진우. 오늘 휴일이라 아침 일찍 좀 와봤네. 병사는 잠시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면회자 명단에 없는 방문객을 응대한 경험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준태가 꺼내든 신분증을 받고 나서도 병사는 어딘가 망설이며 무전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잠시 후 정문 초소로 중위 계급장을 단 장교 하나가 걸어 나왔습니다. 다소 딱딱한 표정과 말투는 매뉴얼에 충실한 인물임을 짐작해 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부대는 사전 신청된 인원 외에는 면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통제된 지역이라 규정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준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도시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냥 밥 한 끼 먹이고 싶었을 뿐이네. 손주가 어릴 적부터 갈비찜 좋아해서 오늘 아침에 직접 만들었어. 손수 담은 밥인데 그거라도 전해줄 수 있겠나? 장교는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초소 안쪽 대기 중이던 경계병 하나가 무심히 중얼거렸습니다. 박진우 그 친구 요즘 이상하던데. 그 말은 작았지만 공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장교는 곧바로 그 병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병사는 멋쩍은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그게요. 얼마 전부터 새벽에 자주 깼거든요. 중대장 몰래 창가에서 무전기 안테나를 만지작거리는 걸 몇 번 봤어요. 근데 뭐 그냥 불면증이겠죠. 장교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 조심해. 그런 건 쉽게 얘기하면 안 돼. 하지만 이상한 느낌은 이미 싹 텄습니다. 그날 이후 박진우는 분명 뭔가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말이 간부들 사이에서 은근히 돌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레 체력이 떨어졌고 점호 시간엔 늘 어딘가 멍한 표정. 부대 일지에 남긴 보고서도 어딘가 중구난방이었습니다. 간부들은 신병이라 적응 중인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하사 김태규는 며칠 전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새벽 2시 화장실 가는 길에 우연히 초소 옆 창문을 스쳐 지나가던 김하사는 분명히 박진우가 무전기 앞에서 혼잣말을 하고 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이상 없다고 했잖아. 나 지금 감시받고 있어. 그 말은 마치 누군가와 대화 중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다가 헛소리겠지라며 넘기려 했지만 김하사의 마음속엔 찝찝함이 남았습니다. 그 기억이 문득 정문에서 도시락 가방을 든 박준태와 겹쳐지자
어딘지 모르게 숨이 막혀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징후는 방문 기록부에서 드러났습니다. 정문 행정병이 수기로 적어둔 기록장엔 박진우 이등병 앞으로 한 달 새 편지와 택배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모두 발신인 이름이 없었고 내용도 공란이거나 그림뿐인 종이 한 장. 그림 속엔 이상한 도형과 좌표 같은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예술적인 취미인가 하며 웃어넘겼지만 정작 진우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받으면 고개를 숙여 한참 읽고 그대로 옷 속에 넣은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태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우리 진우 얼굴 한번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었죠. 하지만 부대 내부에선 점차 무언가 알 수 없는 불편함과 긴장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준태는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오전 8시 정각. 그는 천천히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아주 천천히 전화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그가 통화한 사람은 현역군 참모총장, 그의 후배였습니다. 그 통화 내용은 단 몇 마디였지만 이후 부대는 순식간에 다른 공기로 바뀌게 됩니다. 준태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속엔 무언가 단단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 하나, 도시락 하나가 곧 무언가의 커다란 단서가 된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던 것일까요? 박준태 어르신 모셔오십시오. 지금 즉시. 그 한마디가 무전기를 통해 정문 초소에 전달되자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냉정했던 중위 장교는 곧바로 허리를 90도로 숙였고 당황한 병사들은 불이 나게 정문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태는 잠시 눈을 깜빡이며 말없이 서 있다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도시락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대접은 오랜만이구먼. 그가 이동한 곳은 부대 내부의 귀빈 접견실. 원래 이 자리는 군단 장급 이상의 인사나 국방부 장관이 방문할 때만 열리는 장소였습니다. 잠시 후 작전참모 소령, 군의관, 헌병대위까지 동원되어 박준태 앞에 정렬했지만 준태는 단 한 사람, 손자 박진우에 대한 이야기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손주 박진우, 지금 어떻게 지내는가? 얼굴을 잠깐이라도 보면 좋겠는데. 잠시의 정적 후 소령이 조심스레 답합니다. 예, 진우 이등병은 현재 3중대 통신병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초소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취침 중입니다. 당장 호출은 어렵겠지만 야간 근무 마치고 취침 중이라. 그래. 그럼 내가 직접 찾아가도 되겠나? 소령과 참모진들은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소령이 말했습니다. 저 원칙상 병영 생활관 출입은 제한되며. 박준태가 말했습니다. 내가 원칙을 세웠던 사람이야. 이 친구들아. 지금은 그걸 어겨도 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 말 한마디에 회의는 끝났습니다. 곧 부대 차량 한 대가 준비되었고 박준태는 진우의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박준태는 차창 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참 이 땅에서 전우를 몇이나 묻었더라. 그의 혼잣말에 운전하던 부사관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로 옆에는 지뢰 위험 표시판이 빽빽했고 초소와 감시 장비들이 빛을 반사하며 그 위세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생활관 앞. 진우의 분대장과 중대장이 모두 대기 중이었습니다. 박진우 이등병, 이 생활관 1호실 우측 침상입니다. 잠을 깨우진 말게. 그냥 얼굴만 보면 돼. 그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모포 하나가 고르게 들썩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박준태는 천천히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가 진우의 머리맡에 도시락을 내려놓으려던 순간 무심코
진우의 침상 아래쪽에서 뭔가 삐죽 튀어나온 것이 보였습니다. 작은 노트였습니다. 노트의 모서리에는 파란 잉크가 번져 있었고 펼쳐보자 군 생활일지 같기도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정 단어들만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북측 작전 지역 FO 시야 확보.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잊지 마라. 지금은 이들의 게임이지만 곧. 박준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길수록 메모의 내용은 단순한 병사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좌표, 작전명, 북측 경계 조정선, 그 어떤 것도 신병이 알 수 없는 정보였습니다. 그는 책장을 덮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대 앞에서 전화했던 참모 총장의 번호를 다시 눌렀습니다. 지금 당장 보안 감찰팀을 보내게. 여긴 무언가 이상하네. 그날 오후 보안 수사대의 차량 2대가 조용히 부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진우는 아직 자고 있었고 누구도 그가 곧 어떤 상황에 휘말리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통신실에서는 담당 하사가 진우가 마지막으로 보냈던 내선 통화 내역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왜 민간 번호가 기록돼 있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그 중심에 박진우라는 이름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접견실로 돌아온 박준태는 아무 말 없이 도시락 가방을 열어 그 안에서 따끈한 밥과 갈비찜을 꺼냈습니다. 그는 식탁에 도시락을 펼치며 조용히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진우야, 넌 어떤 길을 걷고 있는 거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너인데. 그의 눈가엔 처음으로 한 방울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우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흐린 새벽빛을 머금은 채 조용했고 생활관 안은 숨죽인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일어나려던 순간 머리맡에 놓인 낯선 도시락 가방이 그의 시야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갈비찜 특유의 짙은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고 진우는 손을 떨며 도시락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진우는 반쯤 잠긴 눈으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속삭였습니다. 그 속삭임에는 반가움이 아닌 명백한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편 부대 지휘 통제실에서는 전방 감시 초소의 통신 기록과 박진우의 내부 활동 내역에 대한 조사가 한창이었습니다. 통신보안실장 대위는 마침내 그동안 놓쳤던 단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냈습니다. 이병 박진우는 누군가와 교신 중이었습니다. 그것도 부대 외부 민간 영역과 비공식 채널로요. 수색 결과 그의 사물함 깊은 곳에서 발견된 미개봉 편지 하나가 감찰요원 손에 들려졌습니다. 봉투 뒷면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고 안에는 종이 한 장, 단 한 줄이 쓰여 있었습니다. 계속 기억하라. 우리는 널 지켜보고 있다. 보안감찰대는 즉시 진우를 생활관에서 격리 조치하고 조사에 들어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박준태가 다시 한번 직접 생활관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식동의 아래 그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군 복무 중인 신병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턱 근육은 굳어 있었습니다. 준태는 조용히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도시락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우야. 그 말 한마디에 진우의 눈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너한테 밥 좀 먹이러. 그리고 진실 좀 들으려고. 진우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목이 메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그 사람들이 날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무섭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말하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준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진우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그래, 진우야. 그게 얼마나 무거운 일이었는지 안다. 하지만 넌 누구보다 정의롭게 자랐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가 나서면 내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켜줄 거다. 진우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어릴 적 늘 들려오던 목소리. 전쟁 영웅으로 알려졌지만 집에서는 늘 갈비찜을 해주던 늙은 할아버지. 그의 체온이 지금 다시 자신의 손등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생활관 문이 갑자기 열리며 보안감찰대장이 들어섰습니다. 진우 이병, 지금부터 조사를 위해 별도 공간으로. 이 아이, 내가 데리고 갑니다. 박준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보안대장은 당황하며 말했죠. 대장님, 그것은 규정 위반이며. 규정은 지켜야지.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먼저 나와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이 아이는 진실을 말하려고 하고 있어. 그걸 막을 자는 없어. 그 말에 지휘통제실에서 지켜보던 군단장이 조용히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진우 이병, 상급기관 보호 아래 신병 분리 수용하라. 박준태 대장님의 지시에 따라 모든 진술 내용은 국방부 직보로 보고한다. 그 순간 감찰요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몇 달 전 아버지 친구라는 분이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아시는 분인 줄 알고 경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선택했다는 말만 했어요. 무슨 선택? 기밀 정보 수집과 전달이요. 미끼였어요. 저 같은 신병은 감시가 약하니까. 박준태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들에게 정보를 넘기고 있나? 아니요. 막았어요. 이번 주에 최종 전달이 예정돼 있었지만 어제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이 계속 떠올라서요. 그 말에 준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했다, 진우야. 정말 잘했다. 지금부터는 너를 지키는 싸움이 시작될 거다. 하지만 넌 혼자가 아니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온기 있는 밥 한 숟갈을 떠먹는 그의 손끝이 아주 조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도시락 뚜껑을 열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숟가락을 조심스레 들어 올렸습니다. 흰 김이 아직 가시지 않은 따뜻한 밥 위에 윤기가 흐르는 갈비 한 점을 올려 입에 넣었습니다. 단맛보다 짭조름한 양념이 입안을 맴돌자 그제서야 감춰왔던 감정이 얼굴 위로 드러났습니다. 입꼬리가 떨리고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그는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 무서웠겠지. 많이 외로웠겠다. 박준태는 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군복 위로 그 손길이 닿자 진우는 어린 시절처럼 고개를 떨군 채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군복도 규정도 계급도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그저 손자와 할아버지. 두 사람 사이에 유대만이 존재했습니다. 진우는 엉엉 소리내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짧고 격한 숨을 들이쉬며 울음을 꼭 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박준태의 눈도 촉촉해졌습니다. 어릴 때 내가 감기 걸려서 열이 펄펄 날 때도 말도 안 하고 꼭 이랬지. 참으려 하지 마라. 눈물은 나약함이 아니라 견딘 자의 특권이야. 진우는 고개를 들고 말없이 준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도 그랬죠. 초등학교 운동회. 제가 달리기 1등 못해서 울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말 안 하고 제 손을 꼭 잡아주셨잖아요. 그날 너 넘어졌었지. 그래도 끝까지 달렸어. 난 그게 더 자랑스러웠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락은 절반도 먹지 않았지만
식사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감찰대장과 중대장이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박진우 이병, 모든 기록은 국방부 보안 담당관에게 이첩되었습니다. 대장님 지시대로 보호신분으로 전환되며 조사 도중 외부 노출은 일절 없습니다. 박준태는 고개를 끄덕였고 진우는 작게 안도했습니다. 감찰 조사는 며칠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진우 이병은 별도 관사에 머무르며 신원보호 및 심리 상담도 함께 진행됩니다. 박준태는 중대장을 따로 불러내어 물었습니다. 진우가 부대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솔직히 말해주게. 중대장은 잠시 주저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조용하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근무 태도는 성실했지만 최근 들어 어딘가 멍한 모습을 자주 보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짐작은 했지만 확인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 말에 박준태는 고개를 천천히 떨구었습니다. 다들 눈치채고 있었구먼. 그래도 늦지 않아 다행이야. 그날 밤 박진우는 별도의 임시관사로 옮겨졌습니다. 식판이 아닌 따뜻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침낭이 아닌 포근한 이불 아래서 잠이 들었습니다. 옆방엔 군 심리 상담사가 대기 중이었고 바깥에선 보안병력이 조용히 순찰을 돌았습니다. 그는 간신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숨지 않아도 되는 거죠? 며칠 후 진우의 진술은 국방부 대책회의에 정식 보고되었고 부대 주변에서 비인가 무전 송수신 기록이 추가로 포착되었습니다. 군 내부 정보 유출 통로를 조사하던 수사본부는 박진우의 고백을 기점으로 국내 한 방산업체를 매개로 한 첩보 협력 조직의 존재를 포착하게 됩니다. 진우는 결국 결정적 내부 제보자로 분류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심리적 회유에 의해 행동한 일시적 대상자로 분류했고 군 복무는 보호 전환병 제도로 전환해 민간 정보기관에서 교육 및 치료를 병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박준태. 그는 어느 날 조용히 철원을 떠났습니다. 그가 탄 버스는 평소보다 느리게 산을 내려갔고 창밖으로 지뢰경고 표지판이 하나둘 사라질 때쯤 그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는 도시락 가방이 여전히 들려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그 도시락 속에는 이제 무겁던 걱정 대신 따뜻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초겨울 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박준태는 동네 작은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엔 자그마한 라디오가 들려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람결에 벚나무 잎이 몇 장 날아와 그의 무릎 위에 살포시 앉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치우지도 않고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최근 국방부는 비인가 무전통신 사건과 관련하여 조직적인 정보 유출 시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철원 최전방 부대의 신병 제보로 시작되었으며 제보자는 현재 국가안보지원사령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준태는 그제야 눈을 감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머물다 주머니에서 오래된 폴더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버튼을 꾹 눌러 통화 목록을 펼쳤습니다. 진우라는 이름이 가장 위에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폴더를 천천히 접고 땅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병원 문이 열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박진우였습니다. 모자에 후드티를 눌러 쓴 채 평범한 청년처럼 보이는 모습. 하지만 그의 눈빛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냐? 오늘 심리상담 빨리 끝났어요. 점심 같이 드시려고요. 박준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진우는 그에게 다가와 도시락 가방을 건넸습니다. 이번엔 제가 준비했어요. 갈비찜은 아직 무리고 계란말이랑 김치볶음은 나름 맛있어요. 그 말에 박준태는 씩 웃었습니다.
내가 만든 거면 뭐든 맛있지. 두 사람은 병원 앞 작은 공원으로 걸어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레 도시락을 펼쳤고 그 속에는 정성스럽게 쌓인 반찬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젠 저 괜찮아요. 그래, 다 지나간 일이야. 중요한 건 내가 돌아왔다는 거지. 진우는 도시락을 앞에 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아직도 가끔 무서워요. 다시 그 사람들이 나타날까봐. 내가 또 약해질까봐. 박준태가 대답했습니다. 무섭지 않은 사람은 없어. 다만 그걸 인정하고도 앞으로 걸어가는 게 용기지. 박준태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잠시 멈췄습니다. 나도 군 시절 그런 적 있었지. 작전 중에 전우가 내 앞에서 죽었는데도 아무 말도 못했어. 그냥 명령대로 다음날 또 총을 들었지. 그땐 안 무서우셨어요? 무서웠지. 그래서 아직도 그 얼굴이 꿈에 나와. 하지만 그런 내가 너한텐 이렇게 밥을 해주고 있잖아. 그 말에 진우는 고개를 떨구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말 칭찬으로 들을게. 그 순간 공원 입구 쪽에서 군복을 입은 젊은 장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박진우 입영 관련 보고가 막 마무리돼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입영 아니야. 이제 민간인이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건이 없었으면 저희도 내부 문제를 몰랐을 겁니다. 아드님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진우는 잠시 머쓱한 듯 고개를 숙였고 장교는 거수경례를 올리며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박준태는 조용히 도시락 뚜껑을 닫았습니다. 진우야. 네. 너 다시 군으로 가고 싶진 않냐? 진우는 눈을 깜빡이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그쪽보단 다른 길이 좋아요. 누구를 지킨다는 게 꼭 군복을 입고서만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박준태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옳다. 내가 선택한 길을 끝까지 걸어라. 군인이든 뭐든.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다. 그날 오후 박준태는 조용히 귀가했고 진우는 그 길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국방부 인사담당 부서에는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 신분 전환에 따른 정보통신보안 연수 수강 신청서. 작성자 박진우. 내용 보안 요원으로 다시 한번 국가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그는 군인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준태는 다음 주말 옷장에서 오래된 군복을 꺼내 말없이 다림질을 했습니다. 그 옆엔 새 도시락 가방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 도시락엔 갈비찜이 담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엔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걷게 한 마음과 용기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도시락은 또다시 누군가를 향해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에 공감이 가신다면 댓글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